예, 꿈꾸는 역사, 어제, 오늘, 내일.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려시대 이제 소통과 민본 이념을 좀 다뤄볼까 하는데요. 이제 고려시대에 관련된 이제 두 번째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좀 이제 뭐라 그럴까, 딱딱한 얘기는 아닐 것 같긴 합니다만, 잘 못 들어보신 이야기들을 오늘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소통이라고 얘기하는 거 요즘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소통이라고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소통. 저희가 이제 가족 내부에서도 사실 서로 간에 뭐 대화나 이런 부분이 안 돼서 소통이 안 된다라든가, 심지어 뭐 친구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라든가, 또는 요즘 우리 흔한 이야기로 이제 SNS로 소통을 뭐 한다든가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러면 안 중요했을까요? 특히 이제 국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국왕이 도대체 누구랑 어떻게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리더이기 때문에 특히 그럴 텐데요. 그래도 역시 의문은 남습니다. 도대체 정치적 리더는 과연 소통이 필요할까 하는 부분들인데, 이 소통이라고 얘기하는 건 보통 우리가 통상 특히 국왕에 관련된 또는 정치적 리더에 관련된 소통 이야기는 대개가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 또는 주변에 자기의 정책을 실현해 주는 사람들, 또 다양한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 부분들을 통해야지만 사실 본인이 하려고 하는 정치나 정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오류를 가질 때 또는 독선적일 때 그런 부분들을 벗어날 수 있는 이 방향이 바로 이 소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통상 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소망을 통치자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런 소망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민주주의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전근대 시대였던 고려 왕조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왕이 고려 시대에는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했는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국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곳을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 국왕은 궁궐 속에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도 당연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국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족 가문들을 자신의 왕조 아래 통합시키고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려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소통을 이들과 하지 않고서는 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표적인 사례들이 귀족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겠죠. 그 중에 12세기 인종대에 있었던 이자겸의 반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자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집안이 인천, 그러니까 당시에는 인주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기반을 둔 귀족 가문입니다. 근데 이 집안이 계속 11세기 이래로 어떤 집안이 됐냐면 왕실에 자기의 왕비를 계속 들이면서 귀족 가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가문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이 세지는 거죠. 특히 이제 이자겸 같은 경우에는 더 힘이 세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인종의 아버지한테도 자기의 딸을, 첫째 딸을 시집 보냈고요. 인종이 어린 나이에 이제 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 왕한테 자기의 둘째 딸, 셋째 딸을 또 시집을 보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인종은 어떤 상황이 된 건가요? 자기가 결혼했는데 결국 자기 이모 두 사람하고 결혼한 셈입니다. 이자겸은 이거를 통해서 가능하면 이 자기의 권력을 보존하고 유지를 해나가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종도 당연히 외할아버지를 무시를 할 수가 없고 국정 전반에 관련된 것들을 맡겨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자겸은 인수부라고 하는 자기의 이제 개인의 이 행정기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으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권력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직을 얻겠다고 그 뒤에 줄을 서게 되는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 집에 있는 창고에 고기 수만 근이 썩어 나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뇌물을 주거나
이 청탁을 하려고 그 집안으로 모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인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죠. 자기 비록 외할아버지이긴 하지만. 그러면 인종 주변에 있는 관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외할아버지 권력이 너무 센데 혹시 왕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저희가 먼저 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인종은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먼저 이 외할아버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는데 당연히 상대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종 자신이 외할아버지한테 이제 유폐가 됩니다. 그 할아버지 집에. 일종의 포로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이 이자겸은 그때까지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가 인종을 갖다가 자기 집에 데리고 있어 보니까 진짜 엉뚱한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 이기에 차라리 얘를 없애고 내가 왕이 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행히 본인의 성씨가 이씨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선왕조를 세운 게 전주이 씨, 이성계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그때 바로 이 씨가 유리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고려시대 그 고려 왕조 내에 이렇게 쭉 전해 내려오는 참설이라고 하니까 예언 같은 겁니다. 그런 예언 부분에 아주 중요한 것이 고려의 왕소는 16대가 되면 끊긴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시중 내에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 따르면 이 씨가 왕이 될 것이다. 어떤 식으로 예언이 되냐면 바로 이 씨라고 얘기하지는 않고요. 나무의 아들, 즉 목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무 목자와 아들 자자입니다. 이걸 합쳐보면 이 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겸이 그 이야기가 자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결국은 이 왕을 없애려고 하다가 자기의 딸들에 의해서 거꾸로 이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를 하냐면 독살을 시키기 위해서 음식을 갖다 주면 딸이 그 정보를 알아채고 음식을 갖다가 못 먹게 한다든가 해서 결국은 이자겸이 나중에 이 결국 반란에 실패하고 이 전라도 이제 영광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런 케이스가 이 소통이라든가 또는 그 가문 아래에서 이 귀족 가문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이 균형을 잡지 못할 때 생기는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을 위해서 국왕이 만나는 사람이 제한적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만나는 사람은 당연히 궁궐 내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관료죠. 아니면 이제 개인적으로 귀족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국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반 백성을 직접 만나는 일은 거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백성은 따로 만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나 기회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아마 거의 유일하게 일반인들이 이 국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예컨대 효자로 표창을 받았을 때 그 표창장을 부여하면서 잔치 같은 걸 베풀어 주는데요. 그런 자리에서 잠깐 얼굴을 한번 볼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이 고려 왕조 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대규모의 축제를 열게 되는데 그게 겨울에 열리는 팔관회라고 하는 축제입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열리는 축제인데요. 이럴 때는 이제 이른바 퍼레이드도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왕도 그 자리에 나가서 직접 그 퍼레이드를 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마 멀리서 얼굴을 볼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국왕한테 자기의 어떤 문제나 사정을 하소연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주어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왕이 궁궐 밖으로 나가는 일이 고려 왕조 시대에는 꽤 자주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셈이죠. 그리고 사실은 일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관료나 고위직에 있는 경우에 있어도 국왕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의외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면 무슨 요즘에 이제 국무회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서로 이제 얼굴을 볼 수 있을 것도 같지만 국왕이 안 보겠다고 하면 만날 수가 아예 없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공식적인 만남보다도 주로 국왕 가운데 개인적인 만남을 아주 즐기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만남이라는 게 딴 것이 아니고 이 행정 업무나 정책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쪽에 관련된 것들은 그냥 사인만 대충 해주고 회의 같은 건 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이제 잔치 같은 거를 벌려서 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소통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김인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청연각기에 보게 되면 바로 이제 예종이라고 하는 국왕이 그런 방식의 소통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잔치에 관련된 장면들이 아주 재밌게 그려지게 되는데요. 당시 예종은
아까 말씀드렸던 인종의 아버지입니다. 이자겸이 그 당시에는 좀 젊었죠. 젊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대귀족은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가문 출신이기 때문에 나름의 이제 이 좋은 술, 그 다음에 이제 과일 중에도 아주 진귀한 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게 멋진 그릇에다가 담아가지고 왕한테 바칩니다. 그러니까 국왕이 이걸 받고 나서 보니까 뭔가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 예종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잔치를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 신하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요. 아, 국왕께서 저한테 굉장히 큰 은총을 내리셨구나. 나한테 대접을 해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이제 자기가 어떤 자부심 또는 특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존감 같은 것들을 크게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제 친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이런 잔치를 통해서 소통이 다 될 수 있느냐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그 바로 뒤에 인종 뒤입니다. 예종, 인종, 그 다음에 이제 의종인데요. 의종 같은 경우 이제 손자인 의종은 이런 그 잔치를 너무 하는 바람에 오히려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실패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돼버립니다. 사실 의종은 아버지였던 인종이 귀족 반란도 겪고 뭐 이랬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방식이 별로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이거를 이 정치기구나 정책적인 어떤 운영 형태의 시스템을 갖춰서 이뤘던 것이 아니고요. 가능하면 자기 측근만 키우는 방법들을 주로 이용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환관 같은 케이스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기 경호 부대의 일부 무관들, 이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키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엘리트 문신 중에 또 일부를 뽑아서 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했던 것들이 이 정치를 했던 게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매일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 속에는 당연히 부각될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문신이겠죠. 왜냐하면 이 잔치는 단순히 술만 마시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감정을 시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시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문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무신들은 당연히 소외가 되기 시작하고 주로 경호 업무나 이런 것들을 맡게 되니까 불만들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사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인 친밀감은 높일 수 있지만 거꾸로 그런다고 해서 국왕의 권위가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술자리라고 하는 걸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술이 취하기 시작하면 서로 간에 감정적으로는 가까워지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먼 사람이 아니라 인간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즉 권력가로서 보이는 것 또는 권위자로서 보이는 게 아니라 아유 저 양반 저런 실수도 하네. 야, 저 양반 보니까 저런 면도 있네. 뭐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이 국왕의 권력, 권위를 강화하는 쪽에서도 오히려 역효과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은총을 받는 그룹과 은총을 입지 못하는 그룹, 뭐 대표적으로 문신 엘리트들은 은총을 많이 받고 환관도 그중에 일부는 받지만 무신들은 결국은 거기에 철저하게 소외되기 때문에 이 무신들이 자기들의 무기를 가지고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유명했던 1170년에 일어난 고려의 무신 정변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의종 자신도 무신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거제도의 유배를 갔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제 이 왕위를 복위시키려고 하는 운동에 참여했다는 죄명으로 무신에게 이 살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낳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인 개인적인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감정적인 교류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이 정치 지도자, 리더로서는 굉장히 곤란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여기서도 사실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무신정변은 저만 주목했던 것이 아니고 또 고려 왕조 시대 그 이후로 계속 주목됐을 뿐만 아니라 조선 왕조를 세웠던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교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신에 관련돼서 차별을 하되 그런 방식의 차별들은 굉장히 곤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고요. 무신들의 자질을 테스트해서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고려시대하고 다르게 무신들한테도 과거 시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부과를 시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런 역사적 교훈으로 얻은 이 새로운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좁은 소통 방식뿐만 아니라 이 하위 관료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느냐는 고려시대 내에서도 내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소통을 위해서 원래 뒀던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간 또는 간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정치적 소통을 위해서 둔 직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일단 임명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물론 엘리트 문신들입니다. 즉 간관을 거쳤다라고 하는 건 차후에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들은 그 반대 의견을 이제 계속 제시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군주 자신이 이들의 반대 의견을 듣느냐 마느냐 하는 거는 자기의 의지에 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간관직에 관련돼서 군주가 기분이 나쁘면 심지어는 처벌을 하자고 자꾸 주장하는 그런 고려시대 국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관직 처벌은 관료들 전체가 반대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개혁군주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공민왕도 자신의 뜻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간관을 처벌하려고 하는데요. 이 전 관료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 처벌 못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간관의 의견들을 받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고위 대신들하고의 접견도 사실은 일정하게 규칙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잘 만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 만나봐야 자신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그러면 골치 아픈 거죠. 사실은 소통이라고 하는 것 또는 자신에 대한 반대에 대해서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권력자가 되게 되면 인간으로서 빠지기 쉬운 함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과거에 자신의 밑에 충성을 바쳤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냅니다. 처음에는 그래, 그 반대 의견 일리가 있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반대 의견을 냅니다. 다음번에 자, 그러면 그것도 좀 일리가 있긴 한데 이것도 반대를 하네. 저 친구는 내 마음을 잘 몰라주는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반복됩니다. 자꾸 반대 의견을 내게 되면 저 친구 나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은 거 아니야? 혹시 딴 계파랑 합쳐가지고 나에게 반대를 하고 나를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자가 빠지기 쉬운 인간적 감정은 이 고려시대 군주들도 아주 쉽게 빠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궐내에 탁 틀어박혀서 고위 관료도 안 만나는 거죠. 정치는 누굴 통해서 하느냐? 황관을 통해서 명령서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아예 안 만나려고 하게 되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죠. 고려 후반기쯤 되게 되면 이 중국으로부터 성리학, 유교의 한 분파이죠.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이제 이념이 되는 게 바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데요. 성리학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우주, 세상에 관련된 것과 인간에 관련된 이 지위를 하나로 통합해서 설명할 수 있는 철학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성리학이 들어오면서부터 정치 기구 내에서 바로 군주의 그런 문제에 관련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군주와 일정하게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바로 그거는 군주를 공부를 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일정하게 만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교에서는 공부가 가장 중요한 도덕을 닦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려 후반기에 충무왕이라는 왕이 나이 8살에 왕위에 올라가게 되니까 너무 어리죠.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두게 되면 정치가 제멋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당시 이제 지식인들이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또는 관료였던 사람들이 모여서 장치를 만들어낸 게 바로 뭐냐면 서연이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서연은 뭐냐면 정기적으로 이 관료들이 만나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주로 여기에 참여하는 게 사실은 대신들입니다. 대신들은 왕을 만나서 물론 공부만 하지는 않는 거죠. 바로 그 공부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이런 정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과거의 사례입니다. 또는 이러한 원리에서 이런 정책들이나 법은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만들었다가 그게 좀 사라지긴 하는데 결국은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아예 제도화 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경연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이 방식입니다. 경연은 국왕과 관료들이 만나서 정기적으로 공부를 하는 이른바 스타디 모임입니다. 스타디지만 이게 단순히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이면 철저하게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같이 거기서 끼워서 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서로 간에 이
일종의 균형도 좀 이루게 되고 이 소통도 이루게 되고 할 수 있는 장치로서 경연을 만들어 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관료들의 의견들은 철저하게 반영되는데 그럼 민의 의견들은 어떻게 됐냐 하는 문제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을 따로 만나지는 않지만 적어도 유교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그 유교 이념을 자기들에게 중요한 국가 이념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바로 민본이라고 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 민본을 표방을 하는 거죠. 민본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무도 많이 당연하게 들려왔던 이야기죠. 이것은 이제 이른바 이 서경이라고 하는 유교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유방본이라고 해서 민이라고 하는 건 곧 그 국가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념 부분들을 채택해서 쓰는 것들이죠. 이게 어디에 이용되냐 하면 이제 백성들이 주로 이제 노역 같은 데 동원돼 가지고 힘들죠. 굉장히 힘들게 되면 아무래도 불평이나 불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국왕도 사실 그러한 정보들을 모르는 건 아닐 겁니다. 적어도 노역에 동원돼서 뭐 몇십 일이 지났다. 백성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이걸 그냥 놔둘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럴 때 바로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까 이들을 좀 쉬게 해줘야 된다. 라고 해서 이 노역에서 잠깐 해방을 시켜준다든가 또는 어떤 지역에 홍수나 또는 뭐 이 가뭄 같은 게 생겨서 그 지역 자체의 농작물을 다 망쳤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들 지역에 대해서 세금을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금을 감면할 때 한 지역만 세금을 감면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대해서 불만이나 불평이 생기겠죠. 다 그럴 때 이제 제시하는 이념이 바로 이겁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왕이 직접 제시를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줘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고려 왕조 시대에 바로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직접 인용해서 실제로 백성들의 노역을 이 토목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을 해방시켜준 국왕이 좀 전에 얘기했던 무신정변으로 쫓겨난 의종이 처음으로 이를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고 아이러니한 일일 텐데요. 그러면서도 의종은 백성들의 직접적인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청취시켰던 건 아닌 거죠. 사실 의종은 말로는 민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본인은 자신이 이 궁궐에 있지 않고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잔치를 벌였기 때문에 주로 그 잔치 벌린 곳들이 경치가 좋은 곳들입니다.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잔치를 벌리니까 이 그냥 경치만 바라보선 재미가 없죠. 그 지역에 뭐 정자를 지어놓고 거기에 앉아서 이제 놀이를 한다든가 또는 심지어는 이렇게 이제 물가 같은데 물이 좀 이게 경치가 조금만 조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싶으면 거기에다 볼을 쌓아가지고 아예 물막이 공사를 해서 그 지역에 물을 갖다 모아놓고 이제 보트 같은 거 띄워놓고 그 위에서 물놀이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벌였거든요. 여기에 백성들을 동원해놓고 엉뚱하게 본인 입으로는 토목공사에 대한 백성들의 사정이 딱하니 백성들을 좀 쉬게 해줘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했던 것들입니다. 사실 이 민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쓰이기는 이 좋은 이념인데 결국은 이렇게 엉뚱하게 이 자기의 이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이게 되는 경우들이 꽤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민본이라고 하는 게 그것만 이제 의종대만 쓰였느냐? 아닙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그런 방식의 정책들은 꽤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신하들과 관련된 사례인데요. 1056년 문종대의 일입니다. 중추원에 있었던 최유선이라고 하는 관료가 국왕이 당시에 흥왕사라고 하는 굉장히 큰 절을 만들거든요. 이 흥왕사에 관련돼서 이른바 이 간쟁을 하게 됩니다. 최유선의 얘기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당시 비용을 절약하는 것 자체가 결국 백성을 아끼는 거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힘과 재산을 고갈시키는 것이 국가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절을 그렇게 당신이 크게 지으려고 하니까 당연하겠죠. 세금도 더 걷어야 되고요. 백성들을 동원해서 공사에 동원시켜야 됩니다. 흥왕사가 이게 이 1000칸이 넘는 이런 대형 건물이고 왕실 사찰인데 결국 짓게 되면 당연히 노역에 백성들 동원 안 시킬 수가 없겠죠. 근데 백성을 동원시키면 백성이 일이 힘든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농사철에 동원시키면 백성들은 자기 집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한 해를 굶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최유선은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한 겁니다. 근데 문종은 굉장히 훌륭한 군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나름의 답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날에 이 최유선을 불러들이죠. 그리고 당신의 얘기가 참 옳다. 괜찮다. 계속 그렇게 해라.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쟁은 충성스러운 행위고 호의만을 따르는 건 아첨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관료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도록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민본 이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고려시대 동안에 의종처럼 이용되기도 하고 문종처럼 이용되기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역시 제도화되게 되고요. 제도화됨으로 인해서 백성들로부터 결국은 상소를 받는다든가, 그러니까 직접적인 의견을 사실 받는 거죠. 사실 그 민이라고 하는 거는 최하층부터 시작해서 양반의 일부층까지 사실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상소를 받아서 처리한다든가 신문고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은 다 고려 시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려 시대의 이 민본 이념까지 포함해서 소통에 관련된 문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